누군가의 고백이 늦게 도착한 날,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진심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요. 결혼식장에서 신부 정보화가 사라진 뒤, 이지혁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깨 위에 돌처럼 내려앉는 걸 똑똑히 느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웅성거림이 따라붙었고, 휴대전화 알림음은 비난과 조롱을 경쟁하듯 전해왔습니다. 사랑이 아닌 필요에 의한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이상철과 어머니 김다정에게 털어놓았을 때 집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겨울처럼 차가워졌는데요. 이상철은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필요 따위를 꺼내냐며 목소리를 눌렀고, 지혁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그 말 끝에서 상철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반쯤 비어있던 술잔이 더 깊어졌습니다. 김다정은 두 남자의 등 사이에서 묵묵히 식탁을 치웠는데요. 둘 다 옳다고 믿는 건 알겠는데요. 사랑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서툴죠 하고 혼잣말했습니다. 집을 나선 이지혁은 인력소를 전전하며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낮의 태양 아래서 무너진 건 체력이 아니라 자존심이었고, 새벽 공기에 얼어붙은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박성재가 소리 없이 다가와 네가 필요하면 연락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의 대신말처럼 지혁의 주머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알아채는 순간 지혁은 불쾌감보다도 허무에 가까운 감정을 먼저 느꼈습니다. 동전까지 받아야 하는구나. 돈을 움켜쥔 손보다 더 세차게 떨린 건 눈꺼풀 안쪽이었는데요. 자존심은 의외로 얇고 쉽게 찢어지는 종이 같았습니다. 그 시각 카페에서는 지은호가 커피의 온도를 확인하며 하루를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친구들이 전한 소문은 말끝마다 가시가 돋아 있었고, 성재가 뒤늦게 와서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노는 짧게 잘랐습니다. 이지혁이라는 사람, 친구한테 듣고 싶은 말이 없어서요. 그 말은 성재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는데요. 성재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지만 그 미소의 뒤쪽에서 불안이 서늘하게 자랐습니다. 그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온 진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지혁의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 옆에서조차 은호를 좋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밤에는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상철은 혼자 주방 불만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동안 상철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는데요. 정직하게 살면 결국엔 돌아온다는 신념으로 버텼던 시간, 가족이 배웅하던 출근길,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아이들 코 고는 숨이 안심이 되던 밤. 그런데 그 모든 정직함이 지금 아들에게는 족쇄처럼 보였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상철은 한참을 울음과 한숨 사이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비가 틀린 건가? 시대가 달라진 건가? 손등 위에 맺힌 물방울을 닦으며 상철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본이 무엇인지 그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어머니 정순이의 식당을 들렀다가 퇴근하곤 했는데요. 순이는 따뜻한 국을 내주며 사람 인연은 결국 밥처럼 따뜻해야 한다. 너무 차갑게 밀어내면 나중에 내가 더 배고프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웃고 넘기려 했지만 젓가락 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동생 지강호는 퉁명스레 누나는 맨날 남 걱정만 하다 자기 망칠 성격이라니까라고 중얼거렸고요. 순이는 아들을 눈짓으로 말리며 속으로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저놈의 입 언제 철들래? 며칠 후 수빈은 성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유튜브 같이 해요. 우리 집 분위기 좀 환기시켜야 해요. 성재는 처음엔 단칼에 거절했지만 수빈이 상철 아버지와 다정 어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라고 하자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환의 근황까지 건네봤자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지환 오빠가 운전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다네요. 지혁 오빠 일 때문에 가족 전체가 내려앉은 느낌이에요. 성재는 표정 없이 창밖을 보다가 결국 수화기 너머로 짧게 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나더러 도와달라는 말이야? 수빈은 솔직하게 답했죠. 네. 오빠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잖아요. 성재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기 세계에서 가장 익숙한 방식, 곧 자원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법을 썼는데요. 이지환에게 연락해 단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패션 크리에이터로 움직이는 이수빈에게는 협업 스폰서 라인을 붙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김다정에게는 어머니, 가족 상담처럼 생각하고 한 번만 자리를 만들게 해주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죠. 김다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우리 집 아이들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게 누구든 고맙지요. 문제는 마음이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성재가 여전히 배려심 깊고 듬직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배려가 어쩐지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고마운데요, 왜 자꾸 미안해지지? 이 감정은 지역을 떠올릴 때마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진심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설명해줬으면 최소한 도망치듯 고개 돌리진 않았을 텐데.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에게도 한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질문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반면 지역은 상경의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우연히 맡게 된 임시 현장 관리 보조에는 지은호가 인테리어 컨설턴트로 참여한다는 얘기가 덧붙었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요. 피하고 싶다는 마음과 도망만 칠 순 없다는 마음이 곧장 싸움을 벌였습니다. 첫 미팅 날, 지역은 회의실 앞 복도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고 지은호가 나왔습니다. 서로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는데요. 말이 없는데도 말이 오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은 척하고 있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처음엔 써먹했고 둘은 최대한 일을 이야기처럼 만들려 애썼습니다. 은호는 디자인 보드를 펼쳐 보이며 침착하게 의견을 건넸고 지역은 실무 동선과 시공 리스크를 차분하게 보완했습니다. 몇 번의 실수와 정정을 거치며 작은 신뢰가 다시 쌓였죠. 어느 날 퇴근길,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저녁에 은호는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지역 선배,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런 결혼을 하려 했는지. 지역은 한참을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버지를 닮아 있더라고. 책임과 체면, 숫자와 조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뒤로 밀려났어. 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해요. 설명하는 순서를 사랑부터로. 우산 끝에서 빗방울이 또르르 떨어졌고 지역은 오래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조금 느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박진석과 업무 보고를 하며 지역 거는 개인사이니 개입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으면서도 숫자 앞에서는 냉정했죠. 회사 이름이 걸린 프로젝트라면 감정 끼우지 마라. 정리할 건 깔끔히. 옆자리에 앉아있던 고성희는 우아한 미소로 양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들 박성재의 마음속 소란을 읽고 있었고 동시에 며느리감으로 누구를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른 척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고성희에겐 세상의 무게가 권력과 품격으로 환산되어 보였고 그 값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손을 대어왔었거든요. 여기서 변수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환의 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가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지만 영나는 그를 단순한 직원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의 영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답게 상대의 표정과 말끝을 섬세하게 읽어내곤 했는데요. 지환 씨, 오늘은 창문을 조금만 열고 달려요. 바람 소리가 생각을 정리해 주거든요. 그런 말이 쌓일수록 지환은 처음으로 보호가 아니라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신당한 연애의 상처가 여전히 무릎에 남아 있었지만 영나의 차분한 목소리는 그 흉터를 서서히 덮어갔습니다. 그 사이 정보와의 흔적은 이상할 정도로 빨리 지워지고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도망간 신부라고 했고 누군가는 누군가에 의해 치워진 신부라고 속삭였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성재에게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정보화가 어떤 인물과 통화했다는 사실이었죠. 그 인물은 박진석과 오래된 사업 인연을 가진 외부 파트너였고 그 파트너는 최근 회사 합병 관련 태스크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제야 지역의 결혼이 개인사가 아니라
구조와 권력의 수학이었음을 알아챘습니다. 필요에 의한 결혼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공허했는지도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끌어다 놓으면 결국 숫자처럼 사라지는 법이지. 가족의 온도는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어느 저녁 조웅래와 김장수는 마주 앉아 약과를 나눠 먹으며 손주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웅래는 지혁이는 속이 깊은 애라서요. 말이 서툴 뿐이에요라고 했고, 김장수는 은호도 그래. 웃으면서 버티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지라고 받았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주름 속에 비슷한 모양의 근심을 발견하며 친구가 되어 있었는데요. 사돈, 우리라도 흔들리지 말아요. 아이들이 돌아올 집은 그래도 튼튼해야 하니까.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이상철의 마음에도 정순이의 마음에도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성재는 은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은호 후배, 나 어떻게 생각해요? 이전과 달리 그의 눈빛에는 서두름이 덜했고 대신 묵직한 진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은호는 정면으로 마주보며 대답했죠. 성재 선배, 고마운 건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선배를 보는 마음에는 아직 지역 선배가 섞여 있어요. 저도 저를 속이고 싶진 않아요. 성재는 그 말을 상처 대신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그럼 네가 너를 속이지 않는 동안 나는 네가 편안해지도록 옆에서 정리만 할게. 미련은 깨끗하게 거치지 않았지만 성재는 지키는 사랑을 선택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덜 아픈 쪽을 선택한 게 아니라 더 오래가는 쪽을 택한 거였죠. 마침내 큰 파도가 한 번 더 쳤습니다. 막노동 현장에서 작은 사고가 났고 지혁이 팔을 다쳐 응급실로 실려간 겁니다. 소식을 들은 은호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문 밖에서 서성이는 이상철과 마주쳤습니다. 상철은 은호를 보자 잠깐 당황했지만 곧 정색하고 말했죠. 자네 때문은 아니네. 내 아들이 내 아들이라서 저러는 거야. 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선배가 선배라서 저렇게 사는 거. 그 짧은 대화에 미묘한 화해의 기운이 스쳤습니다. 상철은 어색한 손짓으로 자리를 비켜주었고 은호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지혁 선배, 나 아직 물어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아요. 지혁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설명할게. 이 장면을 멀리서 본 성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질투라는 단어가 지나갔고 안도라는 단어가 뒤따랐습니다. 그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지혁도 은호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성재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라진 신부, 지워진 장부, 남겨진 책임. 결론 진실을 먼저 찾을 것. 그리고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을 하나둘 묶기 시작했습니다. 합병 태스크의 외부 파트너, 정보화가 연락했던 번호, 그리고 박진석 라인에서 오가는 문서의 흐름까지. 성재의 눈동자가 차갑게 맺혔습니다. 감정은 천천히, 진실은 빠르게. 같은 밤, 이지화는 박영라에게 그림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라는 말없이 작은 캔버스를 내밀었는데요. 그 위에는 겹겹이 쌓인 회색과 아주 얇은 금빛 선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라고 묻자 영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러진 것 사이로 빛이 비집고 들어오는 모양이요. 지화는 그 말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 집도 너희 집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 속에는 서로의 집안에 얽힌 권력의 그림자와 기대의 무게를 함께 내려놓고 싶다는 바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란은 미소 지으며 물었죠. 그럼 먼저 당신은 어디에서 빛이 들어오게 만들래요? 지화는 조금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형과 아버지 사이요. 거길 열면 나머진 차차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집에 돌아온 이상철은 식탁에 놓인 손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오래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고 편지 안에는 정년퇴직 무렵의 부당한 평가와 실적 조작에 대한 폭로가 담겨 있었죠.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문장이 상철의 심장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막노동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역을 만나려고요. 현장 입구에서 마주친 부자는 어색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상철이 먼저 말을 걸었다. 내가 모든 걸 정답처럼 말했다. 근데 그 정답이 내 삶을 숨막히게 한 건 아닌지 생각해봤다. 지역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저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둘 사이의 긴장이 아주 조금 사람 손바닥만큼 가벼워졌습니다. 도시의 여름이 익어가듯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익어갔습니다. 수빈의 채널은 성재의 조언 덕에 반짝이기 시작했고 지화는 박영라의 전시 준비를 도우며 다시 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다정은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꺼내 가족들을 작은 밥상으로 모아 앉혔고 조웅래와 김장수는 매일 저녁 짧은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무릎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좀 덜 아프네. 내일은 더 덜 아플 거예요. 그 대화가 자장가처럼 집안의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예고 없이 흔들립니다. 성재가 파고든 문서의 끝에서 이상한 합의서가 나왔고 그 합의서에는 정보화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결혼식 이틀 전, 장소는 외부 파트너의 사무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일체의 인터뷰, 고백, 진술을 하지 않는 대신 관계된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종이 위의 문장은 차갑고 명확했는데요. 누군가가 사랑을 숫자로 환산했고 누군가가 감정을 문장 하나로 봉인해버린 셈이었습니다. 성재는 서류를 덮으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지역, 네가 졌던 건 사랑이 아니라 구조였구나. 그날 밤 카페 문이 닫힐 무렵 지은호는 메모장을 펼쳐 적었습니다. 나는 묻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이지혁 선배, 내일 시간 돼요? 우리 사랑 말고 진실부터 얘기해요. 메시지가 전송된 소리와 동시에 대답이 도착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필요해. 짧고 선명한 대화였는데요. 그 안에 두 사람의 다음 계절이 들어 있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회사의 숫자를 지키기 위해, 고성희는 품격의 가면을 벗기지 않기 위해 각자 익숙한 방식으로 판을 정리하려 들 테니까요. 박영란은 조용히 빛을 그릴 것이고 이지화는 그 빛이 들어올 문을 조금 더 열 것 같습니다. 이상철은 정답의 크레파스를 들고도 색칠을 멈출 줄 아는 법을 배워갈 테고 김다정은 밥 한 숟가락으로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재주를 다시 꺼내들겠죠. 정순이는 여전히 밥이 식지 않도록 덮개를 덮을 것이고 지강호는 언젠가 자기 입으로 누나가 맞았어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수비는 화면 너머의 사람들과 웃을 것이고 성재는 질투 대신 증거를, 경쟁 대신 진실을 붙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서 지은우와 이지혁은 이번만큼은 순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랑을 먼저 말하되 진실을 숨기지 않기. 쉬운 약속은 아니지만 서툰 두 사람에겐 그게 가장 용감한 길이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서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비공개 번호였고 화면에는 짧은 음성 메시지가 남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사람 여기 있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줄지 말지는 당신들이 선택하세요. 목소리는 아주 낯익으면서도 어딘가 익명처럼 들렸습니다.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좌표에는 정보화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결혼의 내막 합병의 뒷면, 그리고 오래전부터 조용히 켜져 있던 신호등까지. 누군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제야 보려 합니다. 다음 주 누가 먼저 문을 열까요? 이지혁일까요? 지은호일까요? 아니면 박성재일까요? 혹은 가장 의외의 사람, 이상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을 버리지 않고도 진실을 고를 수 있는지를 시험받는 장면이 바로 눈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 문턱에서 각자의 발목을 붙잡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꽤 오래 묻어두었던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결심 하나가 들립니다. 이번엔 끝까지 숨지 말자.